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자기였다.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아내의 트레이너 정하민이었다. 오늘 밤 7시 청담 프라이빗 바에서 보자. 끝나고 한강뷰 레지던스로 가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배신의 한가운데 서 있는 증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의심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날 내가 본 건 그림자가 아니라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아내의 웃음, 집안의 평화, 함께 쌓아 올린 세월 모든 게 그 한 줄 메시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추적이다. 사랑이라 불렸던 기억과 가족이라 믿었던 이름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어떤 복수가 시작되었는지, 끝내 이 모든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용서일까? 파멸일까? 당신은 지금 그 결말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한기석이다. 55살, 서울 강남에서 중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언제나 침착하고 단단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속은 오래전부터 얼어붙어 있었다. 수십 년간의 업무는 나를 무딘칼처럼 만들었고 감정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다. 아내 최은정은 48. 결혼한 지 2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요즘 그녀는 주말마다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웃으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젊음을 되찾아야지요.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겉으로는 다툼이 없었다. 서로를 존중했고 집안은 늘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얇은 막 같았다. 현실이라는 파도가 조금씩 우리 사이의 온기를 갉아먹고 있었다. 적어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전부터 작은 균열은 있었다. 출근길에 맡은 은정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엔 쓰지 않던 더 진하고 자극적인 향이었다. 세탁실에서 그녀의 블라우스를 정리하다 보면 어깨 부분에 남아있는 익숙지 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 테이블 위 유리컵에도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은정은 늘 블랙커피만 마셨다. 그런데 어느 날 컵 가장자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나는 그날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 요즘 화장이 진해졌네. 은정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다. 운동 다니니까 기분 좀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어느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은정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화면은 잠금이 풀려 있었지만 메시지 알림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대화를 지우고 나간 듯한 공허한 기록. 그 순간 스쳐간 불안감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겠지. 은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쌓였다. 퇴근 후 늦은 밤 현관 앞에 놓인 하이힐 옆, 본 적 없는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다. 이유를 묻자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센터 트레이너가 잠깐 들렀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변화 속에서는 조용히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달라졌다. 예전엔 내가 집에 들어서면 반가움이 먼저였는데 요즘은 어딘가 초조하게 시선을 피하곤 했다. 말끝을 흐리고 이유 없는 미소를 지으며 늦은 밤 외출이 잦아졌다. 작은 변화들이 쌓일수록 내 안의 불안은 짙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혹시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중년의 위기를 과대 해석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속에서 번지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이 계속 퍼져나가는 듯한 서늘한 불안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안정감에 기대고 싶었다. 설마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단서들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그날 밤이었다.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오상태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조금 전 내 집 근처를 지나는데 은정이가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발코니에 서 있었어. 둘 사이 분위기가 부부 같지는 않더라. 그는 끝내 키스라는 단어를 삼켰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었다. 내 목구멍에서 겨우 나온 말은 짧았다. 알려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차 키를 들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거실 불은 켜져 있었다. 그러나 공기에는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이 흘렀다. 현관 옆에는 본 적 없는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잔이 3개나 올려져 있었다. 거실 쪽에서는 낮지만 익숙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숨조차 죽인 채 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닌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렸다. 문을 열자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은정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곧 표정을 추슬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이쪽은 제 개인 트레이너예요. 거실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남자를 응시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하민입니다. 은정 씨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공손한 태도였지만 그 억지 웃음 뒤로 숨은 불편함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짧지만 의도적으로 물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내 목소리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순간 정하민의 눈빛이 흔들렸고 은정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 안에서는 피처럼 뜨거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지금 당장 따져 묻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없을 터였다. 오히려 감정을 누르고 차갑게 기록하는 편이 더 치명적일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둘의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 순간부터 내 눈은 증거를 향해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은정의 작은 습관들까지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운동을 간다며 들고 나가는 가방, 돌아올 때마다 달라지는 향수 냄새,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조급한 손길. 모든 것이 날카로운 의심을 자극했다. 나는 일부러 회사 일정을 조정해 일찍 귀가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똑같은 말로 나를 피해갔다. 센터 강습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 변명은 점점 더 차갑게 내 귓가를 스쳤고 나는 속으로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기록했다. 곧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다. 은정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골프용품점 결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눈에 띄었다. 서명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적이 없었다. 택시 앱 기록도 확인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출발지와 도착지, 강남의 특정 바, 그리고 한강변 레지던스 호텔.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었다. 어느 날은 직접 뒤를 밟았다. 은정이 센터에서 나오는 시각에 맞춰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으나 차에 타자마자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로 갈아입은 얼굴은 설렘으로 물들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정하민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시트를 조정하고 은정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나는 멀찍이 차를 몰며 그들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했다. 목적지는 늘 같았다. 확신은 굳혀졌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는다. 나는 증거를 쌓아야 했다. 휴대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조리 확보했다. 심지어 건물 경비원에게도 은근슬쩍 물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쯤 혹시 낯선 손님이 온 적 있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 네.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내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태연한 변명을 들으며 웃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가 단단히 굳어졌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눈앞에 드러난 사실이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은정이 샤워 중이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화면에 뜬 이름은 심장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자기라는 이름 옆에 걸린 사진, 다름 아닌 정하민이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나왔다. 머리를 말리며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정리하던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친구들 모임 때문에 집에 안 들어와요. 절친 딸 결혼 준비가 있어서 다 같이 모여 이야기 좀 하기로 했거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 얼마나 서투른지 이제는 뻔히 드러났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건강은 챙기고. 은정은 작은 핸드백을 챙겨 서둘러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차 키를 집어들었다. 골목에서 택시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곧바로 차를 몰아 그 택시를 뒤따랐다. 차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고 내 안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청담의 한 골목에 자리한 프라이빗 바였다. 외관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안쪽에는 독립된 룸이 마련돼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마침내 은정과 정하민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 그들은 구석 자리에서 몸을 맞닿듯 앉아 있었다. 은정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팔을 스쳤고 정하민은 그녀의 손등을 붙잡으며 농담을 던졌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웃었다. 은정이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자 정하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둘은 망설임 없이 입술을 포개었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묵직한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숨을 고르며 낮게 내뱉었다. 은정아,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해야 했어. 은정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을 막았다. 그녀의 손이 내 팔목에 닿았을 때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제발 제발 하민 씨만은 다치게 하지 마요.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 떨렸다. 그 떨림 안에는 내가 정작 잃어가고 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걱정하는 거구나. 정하민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미소는 억지였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주변 탁자들의 손님들 눈빛이 우리 쪽으로 모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긴장이 공간을 밀어붙였다. 그는 입을 때려다 멈추고 어색한 말로 항변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나는 그 말을 잘라버렸다. 손바닥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단지? 단지라니. 당신 같은 놈이 감히 내 집, 내 아내, 내 삶을 단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은정은 내 팔을 잡아 애원했다. 당신, 제발 아이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라는 단어는 방패가 되어 내게 던져졌다. 그것을 본 순간 내 안에서는 달라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아이를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신뢰를 산산이 조각냈다. 룸 밖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누군가의 의자 팔걸이가 끼익거렸고 바닥에 놓였던 와인잔 하나가 실수로 부딪혀 쨍그랑 깨졌다. 붉은 와인이 유리 파편 사이로 흘러내리며 바닥을 적셨다. 그 모습이 순간 속으로 무언가 이상하게 연결되었다. 와인빛이 번지는 모양새는 피처럼 보였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정하민과의 간격을 좁혔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고
나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난 더 오래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는 두 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제발, 오해입니다. 저는 트레이너일 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미끄러졌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힘을 주어 잡아당기려는 순간 그가 돌려서 빠져나가려 했다. 균형을 잃은 그는 테이블 모서리 쪽으로 휘청거렸고 와인이 흐르던 테이블의 식기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노에 휘말려 주먹을 휘둘렀다. 맞는 소리가 났다. 정하민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었고 사람들 사이로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문을 통과해 어두운 복도로 뛰어들자 나는 뒤따랐다. 복도 조명은 낮았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 비상구 표지판이 희미하게 빛났다. 우리는 좁은 계단으로 서로를 밀듯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급했고 내 심장은 전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이 왔다. 철제 난간에 손이 닿으며 미끄러졌고 그는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금속과 몸이 마찰하며 나는 공포와 동시에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 둔탁한 충돌음이 나왔고 계단 아래에 그가 쓰러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몇 걸음 뛰어 내려가 그의 곁에 섰다. 그의 이마에서는 이미 선혈이 번지고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119를 외쳤다. 나는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끝없이 늘어났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울음소리, 나의 손은 차갑게 떨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응급실 복도의 냄새, 불빛, 의료진의 단호한 동작이 기억에 남는다. 의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외상성 두부 손상입니다. 출혈이 심해 소생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눈앞의 풍경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의 분노가 현실의 추락으로 연결되었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진정제를 건네려 했고 누군가는 내가 울기를 바랐지만 내 얼굴은 말랐다. 나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자, 동시에 증인으로 남았다. 그날 밤의 모든 소리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모습, 깨진 유리의 번짐, 그리고 계단 아래 흩어진 그의 신발 한 짝. 모든 조각이 나중에 치명적인 증거로 남을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마치 폭발하듯 솟구쳤고 내 주먹은 의식보다 먼저 날아갔다. 정하민은 충격에 휘청이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와인병이 넘어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것은 금세 흘러내려 피처럼 번졌다. 주변 손님들의 탄식과 놀람이 교차했고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정하민은 허급히 몸을 돌려 룸을 빠져나갔다. 나는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곧장 그를 뒤쫓았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비상계단이었다. 좁고 축축한 철제 계단에서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속도와 긴장감이 그의 몸을 배신했다. 순간 발을 헛디딘 그는 철제 난간에 어깨와 머리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철과 살이 부딪히는 음산한 소리가 계단 전체를 울렸고 마지막엔 둔탁한 충돌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숨을 삼키며 계단을 내려갔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미동조차 없었다. 그 순간 내 귀에는 방금 전 룸에서 들려온 와인병 깨지는 소리와 술렁임이 겹쳐 울렸다. 붉게 번진 액체와 피가 겹쳐 보였고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은 끝없는 형벌처럼 길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분노도 연민도 남지 않은 채 오직 공허한 공기만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외상성 두부 손상입니다. 출혈이 심해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은 메마른 돌처럼 막혔고 시야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식적인 절차는 빠르게 이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물었고 나는 감정을 배제한 채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만 설명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은 내 앞에서 죽었고
나는 현장의 유일한 증인이자 동시에 가해자로 기록되었다. 병원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식당 외부의 출입 기록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나를 폭행 가해자로 판단했고, 나는 곧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가장 뼈아픈 순간은 은정의 진술이었다. 그 사람이 하민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단순한 충돌이 아닌 고의적 폭행치사로 해석되었고, 나는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몰렸다. 언론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포장했다. 이름은 가려졌으나 중년 남편, 아내의 내연남 폭행, 질투에 눈먼 남자라는 제목이 연이어 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라인드에는 내 직업과 회사가 빠르게 퍼졌고, 이사회는 곧바로 나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더 큰 충격은 자식들이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누구도 내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언론이 만든 폭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증거보다도 강력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유치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다. 구속 전 내 앞에 놓인 길은 이미 절벽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했다.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증거 원정과 정하민 사이의 문자 캡처,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감정을 버렸다. 그녀가 내게 등을 돌린 시점에서 부부라는 이름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철창 안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차가운 금속 침대, 습기 찬 벽, 윙윙거리는 형광등,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감자의 기침 소리, 무표정한 간수의 발자국 소리, 모든 게 나를 죄인으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했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는 차분히 내게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언의 신빙성입니다. 아내의 진술이 바뀌면 사건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그동안 내가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해 보정서에 담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한 대신의 장면들, 손에 쥔 기록들, 그녀가 남긴 거짓의 흔적이 차갑게 정리돼 있었다. 협박 대신 절차를 택했고, 감정 대신 사실을 앞세웠다. 며칠 뒤 법정의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메웠고, 방청석에는 낯선 시선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나는 정면을 응시했다. 날 향한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 후 폭행을 가했습니까?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손목을 붙잡고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긴장을 그대로 삼켰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은정이 고개를 숙였다. 검사가 집요하게 추궁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실제로는 협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뒤집혔다. 정적이 내려앉았고 검찰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의 눈빛이 바뀌었고 나를 올가매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결국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폭행치사에서 과실치사로 변경되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살인의 의도가 명백히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나는 법적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회사는 이미 나를 버렸고 사회적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알아보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가장 뼈아픈 건 자식들이었다. 유치장 접견실에서 아이들이 내 눈길을 피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수없이 설명했고 증거를 내밀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폭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였다. 나는 법적으로는 죄를 벗었지만 현실에서는 철저히 고립됐다. 판결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사람들의 침묵과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들이 만든 감옥은 법정보다 훨씬 깊고 견고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차갑게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옮겼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 자금과 지분 정리였다. 은정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까지 모두 현금화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서류는 이미 내 손에 있었고 절차는 매끄럽게 흘러갔다. 자금은 단숨에 내 계좌로 이체되었고 은정은 그 흐름을 막을 힘조차 없었다. 그 다음은 아이의 양육권이었다. 나는 은정의 불륜 기록과 거짓 진술의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아이를 키울 적합한 환경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명했다. 판결은 내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는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마지막 단계는 은정과 정하민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모아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정리된 자료들을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발송했다. 설명 한 줄 붙이지 않았다. 날짜와 장소만 표기된 파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메일과 문자가 동시에 퍼져나갔다. 부모, 친구, 직장 동료에게 날아간 증거들은 그녀의 삶을 산산이 부쉈다. 연락이 와도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휴대폰은 곧 꺼져버렸다. 부모는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침묵했고 회사는 그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은정의 이름은 모든 자리에서 빠르게 지워졌다. 나는 멀리서 그 몰락을 지켜봤다. 함부로 웃지도 않았다. 단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듯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 수많은 지인이 오가던 모임 자리, 늘 그녀를 중심에 두었던 회사 로비, 심지어 자주 들르던 카페마저도 이제는 은정을 향해 속삭였다. 저게 그 여자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집에 남은 건 이제 그녀뿐이었다. 불 꺼진 거실, 비어있는 주방,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아이의 웃음이 담긴 액자는 이제 은정을 향해 조용히 고발하는 눈빛 같았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은정은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홀로 살아갔다. 고통과 후회의 날들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살았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탁을 차리고 건강을 챙기며 일상을 지켜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은정이 사라진 자리는 오직 아이로 채워졌다. 내 삶은 단순했다. 더 이상 분노를 불태우지도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오직 아이를 위해 살아갔다. 나는 이제 감정을 믿지 않았다. 사랑이란 단어는 오래전에 내 안에서 사라졌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함께 꺼졌다. 회사 대신 학교 운동장에서, 법정 대신 집 앞 편의점에서 나는 그저 아이의 아버지로 존재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나는 냉정하게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 자금과 지분 처리였다. 은정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까지 전부 현금화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수십 년간 내가 세운 회사를 빼앗기듯 떠나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구조와 허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나였다. 모든 절차는 예상보다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자금은 내 계좌로 넘어왔다. 은정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 다음은 아이의 양육권이었다. 나는 은정의 불륜과 거짓 진술의 모든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법정에서 은정은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판결은 내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은정과 정하민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집해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다. 설명 한 줄 붙이지 않고 날짜와 장소만 명확히 기록한 파일이었다. 은폐할 여지도 변명할 틈도 남기지 않았다. 자료는 동시에 발송됐다. 그녀의 부모, 가까운 친구들, 예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곳곳으로 익명으로 흘러간 그 기록은 파문처럼 번졌다. 은정의 전화기는 그날 밤부터 침묵했다. 울리던 벨소리조차 사라졌고 가끔 도착하는 건 이게 사실이냐는 짧은 메시지뿐이었다. 한 번에 진실이 드러나자 은정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졌다. 부모는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회사는 그녀에게 복귀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모임에서조차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은정이 자주 드나들던 카페에서는 그녀가 들어서면 낮게 속삭였다. 저게 그 여자야. 고개를 숙인 채 주문만 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함부로 웃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듯 담담히 관찰했을 뿐이다.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이제 은정 혼자에게 남았다. 불 꺼진 거실, 비어있는 주방,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아이와 함께 웃던 순간이 담긴 액자가 이제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비난하는 눈빛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 은정은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후회와 고통이 길게 이어졌을 것이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살았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건강을 챙기고 일상을 하나하나 직접 돌봤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은정은 이미 내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내가 붙잡아야 할 이유는 아이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사라졌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했다.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법정이 아니라 집 앞 편의점에서 나는 오직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만 존재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